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연도 4월 8일 날 시행된 국가직 9급 세법 개론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기본기를 잘 닦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죠. 1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어렵지 않았죠. 정부는 국세 감면한 경우에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게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겠죠. 반대로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가죠. 2번,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보면요. 기읍,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게 둘 다 제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각하를 하는 건데 심사 청구를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나왔다면 틀렸겠죠. 심판 청구가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불복 청구를 얘기하는 건데 조세심판원장이 좀 더 얘기를 실무적으로는 잘 들어줘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심판 청구하고 심사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세청장한테 한 심사 청구를 각하를 하고요. 그냥 조세심판원장한테 한 심판 청구를 내비두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심사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심사 청구 후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틀렸죠. 자, 보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건 심리에서 이미 탈락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는 거지 기각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각하는 요건 심리 탈락하면 바로 각하예요. 기각하고 인용이라는 결정은 요건 심리를 통과했을 경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인용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각하, 기각, 인용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디귿.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죠? 일단 요건 심리를 통과하고 내용 심리를 했더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맞고요. 리을,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요건 심리에서 탈락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는 각하 결정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읍,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3번. 국세징수법 문제고요. 압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 과실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일반적으로 천연 과실이나 법정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죠. 그게 원칙이긴 하나 예외가 있었죠. 천연 과실이 예외가 있었고요. 천연 과실은 이렇게 체납자 제3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요. 또 권리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거두어 들인 그런 과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뺏어가지 않을게. 압류하지 않을게.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었죠. 미친다라고 끝나서 잘못되었습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 게 천연 과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천연 과실 대신에 또 법정 과실이 나왔다든지 그때는 좀 헛갈리지 않게 내용 정리를 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4번 소득세 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황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래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 아시죠? 그 규정이에요. 그때 1세대 요건을 물어본 건데 틀린 지문이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을 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서 잘못되었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돼요. 다만 이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과세가 되죠. 이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때 1세대라고 하면 거주자하고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때도 그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요. 이혼을 했어도 같이 살고 있으면 포함한다. 그런 것도 건드려져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주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죠. 이제 5번 국세 기본 법령상 제2차 납세 의무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왜 틀렸는지 보죠.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출자액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한도를 물어본 건데 한도 산식은 징수 부족액이 있으면요. 여기에 지분율을 곱해요. 지분율은 전체 발행 주식 수분의 가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되겠죠. 가점주주의 보유 주식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산식은 지금 맞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징수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얘 먼저 표현을 한 거야. 이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곱한다.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면 가로 안에 문구가 틀렸죠.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예요. 얘는 제외하고 분자, 분모에 전부 다 의결권 있는 것만 넣어가지고 과점 주주의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징수 부족액의 지분율을 곱하는 건데 법문구상으로는 징수 부족액을 이렇게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고 다시 과점 주주의 지분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죠. 이제 6번입니다.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납세 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가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강제징수 부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납세 담보는요. 오로지 금전으로 담보물을 제공했을 때만 금전으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금전만 가능하고요. 뭐 토지라든지 유가증권 이런 거는 담보물로 납부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유가증권이 나와서 틀렸고요. 오로지 금전이라는 거. 금전만 담보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넘어가죠. 7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는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여기 보시면 공익사업 관련하여 이런 표현 나오죠.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아니고요. 어떤 소득?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 관련성이 없어야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공익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죠. 넘어갈게요. 이제 8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원래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는 기준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그렇지 못하면 비거주자로 나누잖아요. 이때 거소를 둔 기간 카운팅을 할 때 입국하는 날부터가 아니죠. 입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이 쏙 빠져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이렇게 살짝 문구가 빠짐으로써 틀린 문구를 구성한 겁니다. 넘어가죠. 이제 9번 이자하고 배당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배당? 비실명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비실명, 실명이 아닌 거.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에요.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다 라는 것은 제대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되었었죠. 30%가 아니죠. 비실명 금융소득은요. 기본적으로 4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90%예요. 30%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게 있냐면 장기 채권 중에서 분리과세를 신청을 하면 그때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때 원천징수 세율이 30%긴 해요. 장기 채권이라고 해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과거거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과거거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3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1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정이 돼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장기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처음부터 불가해요. 어떤 게 30%짜리고 어떤 게 45%, 90%짜리인지 그런 거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죠. 이제 10번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전부 다였죠. 자, 전부 다 후발적 사유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시면요. 기억에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나 그 밖에 과세 물건 기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반드시 읽어보고 눈으로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떤 게 후발적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넘어가죠. 이제 11번 법인세 문제고요.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면요. 그때는 역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로지 한 가지 종류의 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한 가지 종류의 법인이 영리 외국법인은 아니었죠. 영리 내국법인만 오로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죠. 이제 12번 제한용역 공급 시기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가하고 다까지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선발급 특례 규정이 법조문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재하용역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운기한서를 발급했다. 선발급했고 그 발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운기한서를 발급한 때를 재하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 원래는 세운기한서를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이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7일 이내에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돈도 안 받고 세운기한서 발급했으니까 좀 빠르게 7일 내에는 돈을 받아라. 그게 요건인데 예외적으로 1번, 2번에 해당하면요. 7일이 지나더라도 상관없이 선발급 특례가 인정이 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7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 1번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 그리고 지급 시기를 따로 적었다. 이런 요건 충족하면 7일은 너무 빡빡하니까 30일로 늘려준 개념이에요. 세운기한서 발급하고 대가를 30일 이내에 받았다라고 하면 선발급이 인정됩니다. 30일이죠.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선발급 특례 관련된 내용이었고 세운기한서가 청구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서 돈 주세요라고 세운기한서를 먼저 발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케이스. 원칙은 7일이지만 이렇게 약정서, 계약서상에 적으면 30일로 늘려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7일 지나서
받아서 대가를 받더라도 선발급 특례가 인정되는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제약력의 공급 시기, 원칙적인 공급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세운계한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죠. 그럼 대가는 엄청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어요. 1년 뒤에 받든지 뭐 2년 뒤에 받든지 뭐 언젠가는 받겠지만 언제까지 받아야 돼라는 요건은 없고요. 이렇게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면 그때는 선발급을 인정해서 세운계한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규정이었죠. 여기 보시면 가로 안에 공급 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예요. 그때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며칠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땐 좀 빡빡하게 갑니다. 조기 환급은 국가로부터 돈을 빼내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하고 또 세운계에서 발급일하고 그 사이 텀이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30일이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죠. 7, 30, 30으로 되어 있는 보기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넘어가죠. 13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 신청은 효력이 없다. 관할 간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는 관할 간청을 어겨도 전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이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도 돼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번지를 잘못 찾아갔다라고 해서 이거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한 거다라고 하면 너무 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죠. 미등록 가산세에다가 매입세 불공제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번지수 잘못 찾아간 거니까 이때는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봐줍니다.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효력은 있어요.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내용을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14번 송금 범위와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아니죠.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소액 미술품은 법에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이어야지만 비용 계상했을 때 결산 조정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비용 계상하면 송금을 인정해 줄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안 됩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라서 비용 계상하면 그냥 그대로 송금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2천만 원짜리였다고 하면 1,000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때는 비용 계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이 있어야 돼요. 미술품은 감가상각 자산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하지 뭐 감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비용 처리하면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유보 그런 식으로 갑니다. 1,000만 원 이어야 돼요. 1,000만 원 이하여야지만 1천만 원 이하 그때는 손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이제 15번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계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내용을 좀 보시면 보기에 다 손해보는 거래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이익 보는 거래였죠. 이익 보는 거래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주요한 거래, 주요한 거래라고 하면 저가 양도나 고가 매입, 저리 대여라든지 고리 차용 이런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까지 충족해야 됩니다.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의 현저한 손해, 반대로 얘기하면 현저한 이익을 분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한 3번이 답이었어요. 금전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는요. 저리로 차용한 거예요. 시가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차용을 하면 내가 이자를 적게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서 이익을 보는 거래예요. 이익을 보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부계부는 손해를 봐야 돼요. 넘어가죠. 이제 16번 부가가치세 문제고요. 옳은 것.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었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자, 옳은 지문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지금 건축물을 철거를 했거든요. 건축물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토지만 쓰려고 사온 거잖아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 돼서 매입세액 불공제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제가 뭐 앞글자 따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알려드리잖아요. 앞글자 딴 거 보여드리면 이게 면세, 사업, 등록, 접대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면세사업 등록 접대비 잠깐 설명드리면 면이 뭐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거고요. 세가 세운계약서하고 매입처분 세운사개표 관련인데 세운계약서를 미수취했다거나 부실기재된 세운계약서 수취 그리고 매입처분 세운사개표 미제출 부실기재 제출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업과 무관한 거 사왔을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등은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그리고 접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이게 바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대지라고도 부르죠. 토지를. 그래서 대지로 해서 원래는 접토비라고 앞자를 딸 수도 있는데 그럼 말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면세, 사업, 등록, 접대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대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고요. 비가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하고요. 임차하고요. 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서 불공제가 되고요. 이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건축물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건축물 관련된 매입세액이 돼서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사용한다고 하면 근데 건축물을 헐었잖아요.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하면 건축물 관련된 매입세액과 그 철거 용역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부 다 토지 관련이 돼서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지금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매출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대손 금액, 법문구적으로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손세액은요? 110분의 1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아니죠. 자,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른 이유가 매입 시점에 공제하기 때문이에요. 매입 시점에 공제를 하는 거고요. 사용세액 공제라고 안 부른다고 했죠. 사용세액 공제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거 지금 재고로 남아서 아직은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한 것도 매입한 그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사용 시점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지금 사용 시점으로 나와서 잘못됐습니다.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게 잘못된 부분. 또 4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기속과 관계없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자, 어디가 틀렸죠? 실질기속과 관계없이, 이게 틀렸죠. 실질기속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실질기속이 있으면 실질기속에 따라 안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을 사왔다는 거죠. 건물이 사오면 건물의 사용 면적 비율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건물의 경우에는 뭐 1층은 은행, 면세 사업을 할 부분이고 2층은 상가 임대업 이런 과세 사업을 할 부분이라고 하면 면적이 구분되죠. 그럼 실질기속이 면적이니까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매입세의 공제액, 불공제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실질기속이 최우선시 되는 거고요. 실질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가액 비율, 매출액 많은 데서 많이 쓰겠지라는 개념으로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적용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나오는 거고 총 공급가액 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매입세액 공제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동네에서는 원칙적으로 당기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가액 비율 이런 걸 적용하죠. 근데 실질 기속이 최우선시 되는 거니까요. 실질 기속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넘어가죠. 이제 17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용역, 우체국 택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체국 택배는 국가가 제공한다고 해도 과세가 되는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과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는 과세예요. 우체국 택배, 뭐 우체국 쇼핑, 그리고 KTX 이런 거는 다 과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니은 보시면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가 되는 제하의 수입.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같이 가거든요. 관세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세를 합니다. 둘 다 같이 면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세가 만약에 경감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도 같이 경감이 되거든요. 관세가 예를 들면 50% 경감이 되면 부가가치세도 같이 50%, 관세가 30% 경감이 되면 부가가치세도 30% 이렇게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관세가 면제가 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세. 디귿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그리고 보육 용역의 공급이 나와 있어요. 면세가 되는 의료보건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의사가 제공하는 거, 약사가 제공하는 거, 수의사가 제공하는 거, 장의사가 제공하는 거, 뭐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도 전부 다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면세가 돼요. 그 면세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또 오늘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죠. 이제 18번 상징세 문제고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보시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그 배우자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 최소 5억부터 시작해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게 배우자 상속 공제예요. 이렇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라고 해도 최소 금액은 5억이니까 5억 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자, 기억은 옳은 것이 되고요.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얘기하는 건데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이렇게 나뉘어져요. 순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개로 구분을 하시고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이에요. 전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이면 1,500, 1,600이면 1,600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하면요. 그때는 순금융재산의 20%를 적용을 하고 최소 2천만 원에서 출발해서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 구간이긴 해요. 2천만 원 이하 전액이거든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1,0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넘게 공제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재산 자체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이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2천만 원 이하인데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공제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이었으면 얼마를 공제하죠? 1,000만 원. 구분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지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금액, 순액으로 얘기하는 거죠. 순액에다가 2천만 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 때리는 것도 다 2가 나오죠. 2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2억 원. 그런 최대 한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나왔던 주제는 다음번에도 건드려져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된 주제를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D급 보면요. 상속인, 배우자는 제외고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달할 때까지 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 19세가 달할 때까지 연수를 곱하는데 2천만 원이 아니죠. 1년당 1,000만 원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미성년자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곱하기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수, 이걸 곱해서 인적 공제를 계산을 합니다.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의 연수를 곱하는데 그때도 기대 여명 곱하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이런 거는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 주택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주택이 나왔잖아요. 100%는 맞는데 문제는 5억 원이 아니고요. 6억을 한도로 해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한도가 6억인데 5억으로 나와서 틀렸네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요. 자, 그리고 인적공제가 나왔으니까 인적공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인적공제는 자연장미라고 부르거든요. 자연장미. 이것도 이제 앞글자를 좀 딴 거예요. 자녀공제라는 게 있고요. 연로자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고 미성년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5천만 원. 연로자는 65세 이상자가 있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속세 동네에서.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의 연수에다가 1년당 1,000만 원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19세에 달할 때까지. 19세가 안 되면 미성년자예요. 17살이다 라고 하면 19세에 달할 때까지 2년 남았죠? 2년 곱하기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텀이 만약에 1년하고도 6개월이다 라고 하면요. 뭐 17세 몇 개월 해서 19세까지 이렇게 개월 수가 좀 나오면 그때는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2년 6개월이면 뭐 예를 들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2년 6개월은 3년. 그런 내용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만 원인지 5천인지 그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 넘어가죠. 이제 19번 보면요. 법인세 문제고요. 과세 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원래 순자산 증가설이긴 해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다 입금이다. 포괄주의 과세 방식인 게 법인세긴 하죠. 순자산 증가액은 입금, 이게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입금이 아닌 것도 있다. 열거되어 있죠. 입금이 아닌 게 첫 번째로 이렇게 자본 출자의 납입은 주주가 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의 납입이라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주주가 낸 돈은 회사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번 돈이 입금이 되는 거고 주주가 낸 돈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법에 열거된 입금 불산입 항목들 이런 거는 입금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입금 불산입 항목. 근데 여기서는 자본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한 거 다 입금이다. 뭐가 빠졌죠? 자본 출자의 납입과 어떤 걸 제외하냐면 입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해야 돼요. 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입금 불산입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입금 불산입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한 거잖아요. 법에 규정된 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포괄적으로 다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누락이 돼서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입금 불산입 항목 생각해 보시면 뭐 과거에 이미 과세가 된 소득 같은 경우에 또 2월 입금이라고 불러서 그것도 또다시 과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중과세 방지로 되어 있고요. 또 당초에 송금이면 환입되면 입금이지만 당초에 송금이 아닌 것들은 지출 시에 환급이 되면 그때는 또 입금이 아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입금 불산입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규정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20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쉬웠죠. 동그라미 1번의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 범액을 계산한다. 뭐가 들어가서 틀렸죠?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방법이 안 돼요. 정률법이 절대 안 되는 자산입니다. 정률법은 이제 기계장치라든지 뭐 비품, 차량 같은 경우에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물자로 끝나는 거, 건물, 구축물 이런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절대로 정률법이 안 돼요.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강업용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강업 들어가는 거, 강업권은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강업 들어가는 거. 그거는 생산량 비례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률법이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은 정액법 말고는 다른 선택 옵션이 없고요. 여러 가지 무형자산도 정액법 말고는 안 되지만 강업권은 예외적으로 생산량 비례법과 정액법 둘 중에 선택.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닦고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